뭐라고요? 좀 빨리 말해요. 지금 바쁜 시간이라고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셨어요? 여긴 구멍가게가 아니라고요. 철민의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여직원을 어떤 식으로 참교육했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새벽 6시 서울 외곽의 작은 목공소에서 톱질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철민은 무릎을 꿇고 앉아 낡은 의자 다리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익혀온 솜씨였죠. 칼바람이 목공소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철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중하고 있을 때가 가장 평온했거든요. 아내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철민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철민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작업대 한편에 놓인 가죽 공구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가방은 그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어요. 가방 표면에는 수많은 상처와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하지만 철민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공구 가방 속에는 목과 망치, 대패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그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도구들이었죠. 사실 철민에게는 화려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한건설을 국내 10대 건설사로 키워낸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우러러보았고 정치인들도 그를 찾아왔죠. 당시 철민의 사무실에는 연일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업 제안부터 후원 요청까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은 아들 준호에게 물려주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삶이 행복하세요? 준호가 가끔 물어볼 때마다 철민은 같은 대답을 했어요.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도울 때 느끼는 거야. 권력이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지. 그 말에는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은 진리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도 철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고장난 휠체어를 고쳐달라는 연락이 왔거든요. 낡은 자전거에 공구 가방을 싣고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철민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젊은 간병인의 밝은 목소리에 철민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서 다행이죠. 철민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간병인의 감사한 표정은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점심을 먹고 돌아온 철민은 문득 오래된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8천만 원. 오래전에 마련해둔 노후 자금의 마지막 목돈이었죠. 만기가 내일까지네요. 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은행 업무는 모두 비서가 처리해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해야 했죠. 내일 은행에 가야겠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가실 거예요. 준호한테 부탁하시지 그래요. 괜찮아요. 이 나이에 그것도 못하겠어요. 철민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직접 은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철민은 오래간만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을 생각하니 묘한 긴장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철민은 평소처럼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깔끔하게 세탁했지만 오래된 옷이라 빛이 바랬어요.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어딘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어요. 옷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지. 가죽 공구 가방에 통장과 도장을 넣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에게 공구 가방은 단순한 도구함이 아니었어요. 삶의 일부이자 정체성 자체였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내가 문 앞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철민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세련된 사람들을 보니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예금 업무 하나 보는 거잖아.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한신은행 서초 지점에 도착했을 때 철민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은행 내부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철민에게 다른 세상처럼 보였어요.
30년 동안 직접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 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순간 시선들이 그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깔끔한 양복 차림의 고객들 사이에서 작업복 입은 그의 모습은 확실히 눈에 띄었죠. 괜찮아. 그냥 업무만 보고 나오면 돼. 철민은 마음을 다잡으며 번호표를 뽑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 앞에서 주춤했어요. 버튼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철민은 당황스럽지만 차근차근 화면을 눌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분이 여기서 뭘 하시는 거야? 철민의 가슴이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들려오는 수군거림들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요즘 은행도 아무나 들어오네. 냄새까지 나는 것 같은데. 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런 시선들쯤은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철민은 가죽 공구 가방을 무릎 위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유일한 의지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몇 분 후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철민은 번호표를 들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23번.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15번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철민은 가죽 공구 가방을 무릎에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창고 근처에서 일하던 젊은 여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 대리가 동료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저 아저씨 좀 봐. 완전 이상하지 않아? 박수진 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여기가 어딘데 저런 복장으로 와요? 철민의 귀에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기다렸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9번, 20번, 21번. 드디어 22번이 불렸어요. 철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23번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24번 고객님. 철민은 당황했어요. 분명히 자신이 23번인데 건너뛰어진 거였죠. 저기 죄송한데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저 23번인데 아직 안 불려서요. 김미영 대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23번요? 아, 진작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넘어갔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번호표 뽑으세요. 철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명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자신의 번호를 놓쳤다니요. 번호표를 다시 뽑으라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바쁘거든요. 철민은 다시 키오스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38번이었어요. 앞으로 15명이나 더 기다려야 했죠. 다시 자리에 앉은 철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38번 고객님. 드디어 철민의 차례였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김미영 대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정기예금 만기 해지하고 재해치하려고 합니다. 김미영이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금이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셨어요? 철민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신은행 아닌가요? 은행은 맞지만 말이에요. 대체 얼마나 되는데요? 8천만 원입니다. 순간 창구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김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라고요? 8천만 원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박수진 사원이 끼어들며 킬킬거렸습니다. 할아버지, 800원 아니고 8천만 원이라고요? 진짜요? 이지연 사원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어요. 완전 웃겨요. 저런 복장에 8천만 원이라니. 철민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구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8천만 원이야?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찰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김미영이 마지못해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컴퓨터로 확인하더니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곧바로 다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맞나요? 혹시 위조 아니에요? 위조요? 찰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즘 이런 가짜 통장 많다던데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런 돈이 있어요? 박수진이 더욱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누가 시킨 거죠? 할아버지가 직접 번 돈은 아니잖아요? 제가 번 돈이 맞습니다. 찰민이 간신히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지연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더러운데 이런 분이 우리 은행에 와서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찰민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이런 모욕은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김미영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병원 가보세요. 8천만 원이라니 완전 망상이잖아요. 찰민의 손이 주먹으로 움켜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진짜 징그러워요. 박수진이 구역질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거지가 우리 은행에서 설치니까 다른 고객들이 다 불편해하잖아요. 그때 지점장 최민수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미영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8천만 원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위조 서류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최민수 지점장이 찰민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르신, 여기서 장난치지 마세요. 경찰 부르겠어요. 찰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제 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찰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수도 없었고 밝혀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어요. 찰민은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은행을 나서야 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미친 할아버지였구나. 찰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그가 누구인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날이 곧 올 테니까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찰민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젊은 형사 2명이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조사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차가운 빛을 뿌렸습니다. 찰민은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올리고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돈 어디서 났어요? 형사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찰민을 범죄자로 단정한 듯한 톤이 배어 있었어요. 제가 번 돈이라고 했잖아요. 찰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목공소에서 8천만 원이요. 말이 안 되죠. 다른 형사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드러나 있었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조직 돈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많이 이용해요. 찰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설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이 무겁게 흘러갔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의 그는 명백히 다른 계층의 사람으로 보였죠. 형사들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분이 누구시죠? 첫 번째 형사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제 아버지예요. 지금 당장 모셔가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억눌린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아들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형사가 얼떨떨하게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찰미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거든요. 괜찮다. 집에 가자. 찰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두 사람이 경찰서를 나올 때 형사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죠. 차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혼자 가셨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철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그 은행에서 뭐라고 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철민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어. 거지라고 미치광이라고. 준호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올 정도로요. 어떤 은행이에요? 한신은행 서초지점이야.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고요? 철민은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이미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준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재무이사님, 지금 한신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세요. 상대방이 뭔가 묻는 모양이었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당장 1,000억 원 전액 타행 이체 진행하세요. 철민의 눈이 커졌어요. 준호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아버지가 당하신 모욕은 저희 가족 전체에 대한 모욕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대로 알게 해드릴 거예요. 한신은행 본점 리스크 관리실에는 곧바로 비상이 걸렸어요.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팀장이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대한건설에서 1,000억 원 전액 이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죠? 서초지점에서 뭔 일이 있었나요? 당장 확인해 보세요. 임원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한편 서초지점에서는 아직도 직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김미영이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완전 웃긴 할아버지 왔었어요. 8천만 원 있다고 거짓말하더라고요. 진짜요? 어떤 할아버지요? 박수진이 킬킬거리며 물었어요. 작업복 입고 공구 가방 든 할아버지요. 완전 거지 같았어요. 아, 그래서 경찰이 왔었구나. 이지연도 함께 웃었죠. 정말 한심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 은행에 와서 시간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철민은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별일 아니에요. 철민은 웃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체 완료됐어요. 한신은행과는 모든 거래를 끊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철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가죽 공구 가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 철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과거 그가 도움을 준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해야겠군. 철민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신은행은 아직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죠. 철민의 진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요. 그날 밤 철민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 오래된 나무 책상 위에는 두꺼운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적어온 인맥 노트였죠. 철민은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어요. 이상문 M&B 방송사 대표이사. 20년 전 상무는 무명 기자였어요. 언론 탄압으로 해고 위기에 처했을 때 철민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죠. 그때의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철민은 오래된 다이얼 전화기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수화기가 차가웠어요. 상문 씨, 철민입니다.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상문의 목소리에서 즉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철민이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도움이 좀 필요해요. 말씀만 하세요.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철민은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들려주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이 전해졌죠. 상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깊게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은행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한신은행 서초지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상문이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다음으로 철민은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영석 씨, 잘 지내죠? 최영석은 현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과거 철민이 세운 청년 금융지원재단의 첫 수혜자였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영석은 철민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점을 감지했어요. 한신은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령자 차별 응대 말이에요. 정식 감사가 필요하겠네요. 내일 바로 팀을 꾸리겠습니다. 영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철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철민의 손가락이 세 번째 번호로 향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억이 올라왔어요. 민우야, 철민 아저씨예요. 송민우 금융감독원 감사실장이었어요.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죠.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리워요. 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신은행 서초지점을 한번 들여다봐 주겠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저씨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요. 철민이 간단히 설명하자 민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특별 감사팀을 보내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철민은 한소영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함께 견뎌낸 사람이었죠. 선생님, 제가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는 느껴져요. 당연히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모두 마친 철민은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M&B 방송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상문이 편성국장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할 사건이야. USB 안에는 한신은행 내부자가 제공한 충격적인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고객을 조롱하며 연습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죠. 이거 진짜 방송해도 돼요. 은행 측에서 압력 들어올 텐데. 편성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국민이 알아야 할 일이야. 이건 단순한 개인 모욕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거든. 상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소비자 리얼 팩트 특집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저희는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합니다. 한 고령자가 은행에서 당한 차별과 모욕의 현장입니다. 앵커의 진지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는 한신은행 직원들이 고객을 모욕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죠. 8천만 원이라고요? 완전 웃겨요. 저런 거지가 우리 은행에. 정신병원 가보세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신은행 고령자 차별이 올랐죠. SNS에서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게 사람이야? 완전 짐승이지. 우리 할아버지도 저렇게 당했을 생각하니 화가 나요. 한신은행 절대 이용 안 해.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영석이 특별팀을 구성했어요. 한신은행 고령자 차별 응대건 정식 감사 들어갑니다.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가요? 팀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매우 심각해요. 이건 금융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철저히 조사하세요. 영석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금감원에서도 민우가 움직였어요. 한신은행 서초지점 특별 감사 지시합니다. 내일부터 현장 투입하세요.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고객 차별 응대 매뉴얼부터 직원 교육, 내부 문화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세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소영 변호사는 인권단체들과 연대를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모욕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계층 차별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어요. 시민단체와 함께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날 밤 한신은행 본점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임원들이 긴급 회의에 모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방송 나간 지 3시간 만에 해제 요청이 5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SNS에서는 한신은행 탈출 인증샷이 확산되고 있어요. 주가도 7% 떨어졌습니다. 언론에서 추가 취재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찰미는 집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신은행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이런 차별은 안 돼요. 찰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주고 있다니요.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고마운 일이야.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찰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신은행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매일 수십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고객들의 해지 요청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죠. 본점 로비에는 항의하러 온 시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과하라. 책임져라. 구호 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서초지점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김미영과 박수진, 이지연은 연일 쏟아지는 항의 전화에 지쳐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죠. 미영 언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욕만 들어요. 수진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미영도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그때 지점장 최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다들 회의실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본사에서 온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어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밝혀졌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누구요? 박철민 대한건설 명예회장님이셨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의 입이 벌어졌고 지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30년 동안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이끌어온 전설적인 분이죠. 임원의 말에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본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거지, 미치광이, 정신병자. 이런 말들을 하셨죠? 지연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신은행 본점에서는 최고 경영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참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직접 사과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가시기에는 아니에요. 제가 가야 해요.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찰민의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어요. 한신은행 회장을 비롯해 전 임원진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찰미는 평상복을 입고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낡은 가죽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죠. 한신은행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은행 경영 경험에서도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죠. 다른 임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철민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회장님.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해요. 철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한신은행 회장이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관련 직원들은 모두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응대 매뉴얼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회장이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철민은 마당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어깨를 감쌌죠.
준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속이 좀 시원하세요?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어. 사람들이 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철민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며칠 후 한신은행은 대대적인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고령자 우대 서비스를 시작했고 직원 교육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간 존중이라는 새로운 슬로건도 만들어졌죠. 김미영과 동료들은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요. 한 달 후 철민은 다시 은행을 찾았어요. 이번에도 같은 작업복에 가죽 공구 가방을 들고 갔죠.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금 좀 하려고요.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철민은 정중한 응대를 받으며 업무를 마쳤어요. 나오는 길에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김미영이었어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철민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철민은 목공소에서 가구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온 휠체어였죠. 바퀴가 삐걱거렸지만 금세 고쳐졌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어린 아이가 수리된 휠체어를 보며 웃었습니다. 철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준호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와요. 사양하겠어. 철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유명해질 일은 아니야.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밤이 되자 철민은 가죽 공구 가방을 정리했어요. 낡은 망치와 못들이 가지런히 자리를 잡았죠.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전부야. 철민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철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